도대체 왜 이렇게 당뇨가 우리한테 이 노화란 사람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생체의 표현. 장염은 소화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감염 중에서 가장 납니다. 일단 여성의 갱년기는 폐경기, 만 50세를 면역이 건강하면 자연히 병에 덜 걸리고 안녕하세요. 건강보감하는사 김난희입니다. 오늘 강의는 유방암의 진단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유방암이란 무엇이며 또 유방암의 종류와 증상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유방암을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가진단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 유방암의 한의학적인 여러 가지 치료법들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유방암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유방의 기능이나 회복적인 구조나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은 기름샘이 변형된 것으로 피부의 한 부속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방은 크게 유선과 유관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유선이란 젖이 분비되는 샘을 말하며 유관은 바로 그 유선에서 분비된 젖의 이동 통로를 말합니다. 유방의 기저에는 팔운동과 가슴운동에 관여하는 대흉근이 존재하는데요. 성인 여성의 유방은 유두를 중심으로 15개나 한 20개 정도의 유관이 방사상으로 퍼져 있으며 그 유관의 끝에는 각각의 소엽, 그러니까 유선으로 바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소엽에서 유선이 나와 한마디로 젖이 분비될 수가 있는 거죠. 유방의 기능은 가장 큰 기능이 바로 출산 후에 수유를 담당하는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아기에게 젖을 먹여서 생명과 성장에 가장 필수적인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죠. 바로 이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 유선이라는 곳인데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뇌하 수체에서 만들어져서 바로 성장 호르몬과 유선 호르몬인 프롤락틴 호르몬이 부신피질을 자극하여 바로 유선에서 젖이 분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방암은 얼마나 많은 빈도수를 차지할까요? 전체 암 발생의 9.6%를 차지하면서 바로 전체 암의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환자는 여자입니다. 여성 암 중에는 바로 1위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40대가 가장 32.4%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50대, 그 다음에는 60대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방암인 무엇인가? 유방암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방 안에 머무는 양성 종양과는 달리 유방 밖으로 퍼져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악성 종양을 바로 유방암이라고 합니다. 여러 종류의 세포가 있는데요. 어느 것이든 암세포로 변할 수가 있죠. 하지만 유방암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대부분의 유방암은 유관과 소엽에서 기원을 하게 됩니다. 종양은 신체의 세포가 스스로 분열, 성장, 섬유를 조정하는 기능에 고장이 생겨 과도하게 증식한 종양 덩어리지만 양성은 상대적으로 성장 속도가 더디고 그 위험성이 낮은 반면에
악성은 성장이 빠르고 주위 조직과는 다른 신체 부위로 바로 전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생명까지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게 바로 악성이라고 하죠. 유방암도 마찬가지로 악성이기 때문에 생명까지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유방암의 위험 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유전이라고 합니다. 무려 5 내지 10%가 바로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바로 어머니나 자매 중에 한쪽에 유방암이 있으면 둘 다 없는 경우보다 비해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어머니나 자매 모두 유방암에 걸려 있다면 그 위험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원인으로는 호르몬의 원인을 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면 유관세포의 증식을 촉진시켜서 오랫동안 이 에스트로겐의 그 호르몬, 여성 호르몬에 노출된 경우에는 유방암의 발생 빈도수도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구 피임약을 오랫동안 복용을 해왔거나 내지는 폐경 후에도 여성 호르몬 치료를 오랫동안 받고 계신 분들은 유방암에 걸릴 확률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연령이나 출산 수요도 바로 유방암의 발생 요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40세 이후 여성에게 유방암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또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발생 빈도도 더 높아지는데요. 만약에 자녀가 없거나 30세 이후에 첫 출산을 했거나 수유를 전혀 하지 않은 여성에게 유방암 발생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원인으로는 음주를 댈 수가 있는데요. 비록 작은 양의 음주로도 하루 2잔 이하의 음주로도 유방암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통계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음주량이 늘면 늘수록 유방암 위험성도 더 올라간다고 하니까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만을 들 수가 있는데요. 폐경 이후에는 에스트로겐 농도가 떨어지면서 여성들이 더 살이 찌기가 쉽습니다. 근데 인슐린이나 에스트로겐의 호르몬 대사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세포의 정상적인 사멸을 방해를 하면서 발암 환경을 촉진시킨다고 하니까 특히 폐경 이후의 여성들은 살이 찌지 않도록 더욱 관리에 힘을 써야 됩니다. 유방암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유방암의 발생 부위야 또 암세포의 침륜 정도에 따라서 유방암의 종류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선 발생 부위가 유관이나 소염 등의 실질 조직에서 발생하느냐 아니면은 그 주변 간질 조직, 한마디로 혈관이나 림프관이나 신경에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나뉠 수가 있고요. 또 암세포의 침륜 정도에 따라서 침륜성이냐 비침륜성이냐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유방암의 종류에 크게 침륜성이냐 아니면은 비침륜성이냐로 저희가 나누어 볼 건데요. 침륜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암이 조직을 파고들어서 바로 밑에 뿌리까지 근육층 아래까지 바로 내려간 거를 바로 이제 침륜성이라고 하는데요. 비침륜성에 비해서 예후가 매우 안 좋으며 그리고 특히 유관이나 소엽을 구성하는 세포에서 어느 정도의 침륜성이 이루어졌냐에 따라서 그리고 다발성이냐 양측성이냐에 따라서 그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가 더 이제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침륜성 유관암이 있고요. 침륜성 소엽암이 있는데 말 그대로 유즙이 그러니까 젖이 통과하는 유관에서 바로 침륜이 이루어지면 침륜성 유관암이라 하고 유즙을 만들어내는 소엽에서 침륜이 이루어지면 침륜성 소엽암이라고 합니다.
침륜성 유관암과 애우는 비슷하지만 소여암은 다발성이나 양측성으로 빈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유관암에 비해서 소엽에서 발생이 되면 특히나 침륜성으로 발생이 되면 너무 이제 다발성으로 여러 개가 잡히거나 아니면은 좌우 한쪽에만 암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양측성에서 모두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비침륜성에 비해서 이 침륜성 유관암과 침륜성 소여암은 기저막을 침범했기 때문에 더 애우가 나쁩니다. 그리고 남성 유방암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여성 유방암에 비해서 남성 유방암은 빈도수는 1% 이하로 굉장히 낮지만 오히려 여성 유방암에 비해서 침륜성 유관암이 제일 많이 발병을 하기 때문에 애우는 오히려 더 나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에게서 유방암이 발병이 됐을 때는 굉장히 애우도 나쁘고 그리고 바로 비침륜성이 아닌 침륜성 유방암으로 발병이 되기가 쉽습니다. 유방암의 일반적인 증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암은 초기에는 대부분이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이미 발견을 했을 때는 많이 퍼져 있거나 아니면은 많이 진행이 된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초기에는 무증상이나 통증이 없는 멍울이 만져지고요. 병이 진행될수록 유방뿐만 아니라 겨드랑이 쪽에서도 덩어리가 만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점 진행되면서 조금 유방암이 퍼져 있는 경우에는 유두에서 피가 섞인 분비물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 부위에 잘 낫지 않는 피부 습진, 피부병이 자주 재발이 됩니다. 그리고 암이 점점 심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유방의 피부가 속으로 곪은 것처럼 끌려 들어가서 움푹 패이거나 유두가 같이 함몰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간혹 염증성 유방암은 멍울이 잘 만져지지 않긴 하지만 피부 그 자체가 빨갛게 붓고 열나면서 통증이 심해지는 것을 특징적인 증상으로 갖고 있습니다. 또한 유방암이 진행되면 유방 피부의 부종으로 피부가 마치 오렌지 껍질처럼 두꺼워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피부 안에 림프관이 암세포에 의해서 막히기 때문에 혈행 자체가 불량해지면서 마치 오렌지 껍질처럼 두꺼워지고 그 부위가 우둘투둘하게 보이는 것을 특징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리고 암이 겨드랑이 양옆에 림프절에 전이가 된 경우에는 바로 겨드랑이 쪽 부위에서도 덩어리, 혹이 만져지기도 하고요. 이 커진 암 덩어리가 바로 유방의 형태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파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러면 내가 유방에서 뭔가 덩어리가 만져지는 것이 느껴지거나 뭔가 조금 유즙에서 약간 분비물이 안 좋은 분비물이 나왔을 때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자가진단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명을 잘 들으시고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자가진단을 할 때 가장 적절한 시기는요, 매월 생리가 끝난 후에 이틀에서 한 일주일 후에, 한마디로 유방이 가장 부드러워졌을 때 만져보아서 하는 게 가장 적절한 시기고요. 만약에 폐경이 되었거나 생리를 안 하는 여성분들은 매월 본인이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규칙적으로 자가진단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검진을 하는 방법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우선 상의를 탈의한 후에 거울 앞에서 유방을 관찰을 하는 단계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앉거나 서서 촉진을 해보시는데, 이때는 시계 방향으로 바깥에서 안쪽으로 가만히 부드럽게 만져보는 것이죠. 그리고 3단계는 이때 확실치
약간 덩어리가 보이는데 확실치 않았을 때는 누워서 촉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의 과정,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관찰을 하고 앉아서 내지는 서서 만져보고 누워서 촉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때 관찰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멍울이 만져지는지, 그리고 만졌을 때 통증이 느껴지는지, 그리고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오는지, 유두의 모양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거나 함몰이 되어 있는지, 유방의 피부색이 변화가 있는지, 오렌지 껍질처럼 모양이 특이한 모양이 생겼는지, 그리고 유방의 크기가 좌우가 비대칭인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덩어리나 움푹하거나 패인 그런 느낌이 들면 부드럽게 유방을 눌러봐서 함몰된 곳이 느껴지면 바로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유방의 피부 모양이 아까 말한 대로 오렌지 모양처럼, 오렌지 껍질처럼 색깔이 변화가 되어 있거나 피부 자체가 두꺼워졌거나 땅구멍이 크게 보이면 이 또한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두에서 안 좋은 피가 섞인 진물같이 분비물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유두 한쪽만 이렇게 함몰이 됐거나 퇴축됐거나 위치가 틀어져 있고 비대칭 모양으로 바뀌어 있으면 이 또한 유방암을 의심해 보는 게 좋습니다. 유방암은 크게 4가지 요법으로 치료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수술요법이 있습니다. 림프절을 절제해서 겨드랑이 부위에 진물이 나오고 또 수술한 이후에 감각신경이 손상이 돼서 수술 한쪽의 팔이 감각이 떨어져 있거나 통증이 있기도 하고요. 특히 그 부위에 수술한 부위의 팔이 자꾸 붓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실 유방암 수술을 하고 난 후에 이러한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쩔 수 없이 유방을 절제하면서 같이 림프절이나 림프관을 같이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항암 치료제를 이제 하게 되면 탈모나 아니면은 구토, 구역질이 나거나 전신 세약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호르몬, 여성 호르몬의 여성 호르몬 치료법이 있는데 이러면 이제 갱년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겠죠. 안면 홍조나 아니면 불규칙적인 생리를 하거나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불안증, 또 질 내에 분비물이 갑자기 이제 안 좋은 냄새가 나는 분비물이 나올 수가 있고요.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수술요법과 마찬가지로 림프관이 막히거나 해서 부종이나 겨드랑이가 붓거나 아니면은 치료받은 쪽에 유방이 통증이 좀 심해지는 그런 부작용들이 모두 있을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유방암의 치료를 크게 침이나 뜸이나 한약요법 내지는 면역야침요법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우선 침 치료는요. 2013년도에 메모리얼 슬로원 캐터링 암센터에서 암 치료를 하고 난 후에 부작용인 안면 홍조의 효과가 좋다는 그런 실험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되어 있고요. 특히 수술이나 항암 치료에 오는 전신 세약감이나 오심 구토증에도 바로 침으로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실험 결과들이 많이 발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쑥뜸요법이 있는데요. 바로 면역 온열요법이라 하여서 체내 심부의 온도를 끌어올려서 전신의 열을 전달함으로 해서 우리 몸의 백혈구의 생성을 촉진시켜주고 면역력을 올려주는 요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요법이 올라가려면 기초 체온이 올라가줘야 됩니다.
그래야 백혈구의 작용도 상승되고 암세포의 생장이나 성장이 억제시켜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한약요법이 있는데요. 이런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치료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도 있고요. 또한 암, 유방암이 발병하는 기원인 감기울결, 한마디로 모든 암은 저희 한방에서는 칠정이 상해서 쉽게 말하면 과도한 스트레스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그게 울화가 돼서 기가 체한 다음에 우리 몸속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그로 인해 어혈과 담음이 생겨 우리 몸에 염증이 자꾸 생성되면서 암으로까지 발생한다고 보는데요. 그러한 여러 가지 감기울결을 해소를 해주고 우라 증상을 치료해주면서 체내 면역력까지 끌어올려서 암과 싸울 수 있는 몸 상태로 회복시켜주고 재발까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요법이 바로 한약요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요즘에는 면역력 침이라 하여서요. 항암에도 도움이 되고 인체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한약재 추출액을 주사제로 이용해서 약침을 경혈에 주입시킴으로 해서 항암 치료에서 오는 부작용이나 몸의 면역력을 많이 끌어올려서 암의 재발과 전이를 막아주는 요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 Q&A. 많은 분들이 또 유방암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최근 출산 이후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모유 수유를 해도 될까요? 그리고 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다면 알려주시고 유방암 치료 도중에라도 생활관리법을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러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일단 유방암 진단을 받은 후에 산모가 모유 수유를 해도 되는지 혹시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갈까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항암제를 사용하는 기간에는 모유 수유는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항암 치료가 이제 방사선요법이라든지 아니면 독한 항암제가 아주 만에 하나라도 아이에게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확률이 조금은 있거든요. 하지만 항암 치료가 가능한 임신 12주를 넘기거나 아니면 받고 있는 치료가 태아에게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출산 후에도 산욕기가 지난 10주나 12주가 지난 후거나 아니면 임신 기간 중에라도 12주, 그러니까 그거는 한마디로 유방암 치료를 할 수 있는 기간이죠. 그게 아니라면 산모가 아이에게 모유수유를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은 후에 수술 치료만 받은 경우에 유선이 보호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유수유가 가능하고요. 또한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가 끝난 지 이미 수개월이 지난 후에도 모유수유는 가능하니까 너무 스트레스나 걱정을 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유방암에 좋은 음식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채소나 과일을 많이 드세요. 채소나 과일은 세포 분해를 촉진시켜주고 과도한 세포 분열을 억제시켜주면서 채소와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은 해독과 소염시켜주는 우리 몸에서 어떤 염증을 갖다가 많이 완화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해줍니다. 대신에 모든 종류의 지방, 포화지방이든 불포화지방이든 유방암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견과류나 동물성 지방은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대신에 등푸른 생선에 함유된 불포화지방산은 오히려 유방암에 대한 보호인자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포화지방산 중에 등푸른 생선은 드셔도 좋습니다. 술은 하루에 한 잔만으로도 유방암을 더
많이 증상을 악화시켜주고 또 유방암 발병 빈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술은 드시지 않는 게 좋겠고요. 치료 후에는 항상 재발되지 않도록 적정 체중을 유지해줘야 되시지, 특히 폐경 후의 비만은 유방암 발생 위험률을 키우기 때문에 비만 관리도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충분한 휴식과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면서 이와 함께 균형 잡힌 식사를 꾸준히 잘 관리해 줘야 되며, 치료 후에는 특히 수술받은 쪽 팔에는 꽉 끼는 옷이나 브래지어 착용은 금지고요. 무거운 짐도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비누나 향수나 향이 강한 파우더 사용은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호르몬 균형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보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방암이란 무엇이며 유방암의 종류와 증상들, 그리고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자가진단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또 한의학적인 치료법들에 대해서도 강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더욱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